예. 다섯 번째, 이거 쉬쉬하면서 이제 선수끼리 하는 얘기인데, 소련이 유럽에 가스를 팔려고 하는 가스관을 폭파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소련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최대한 망가뜨렸죠. 이걸 제가 번역했던 그 로버트 스팔딩의 원어 제목은 스텔스 워,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저는 이제 중국은 괴물이다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그런 스토리라 좀 길지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텍스트를 쭉 깔아놓고 차분히 읽겠습니다. 소련과 동구가 무너진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 실행된 일련의 경제작전, 금융작전 때문이었다. 목표는 소련 체제를 박살내서 러시아 전체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 이 작전들을 조율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앞서 언급했던 로저 로빈슨이다. 그는 몇 년 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의 군사기지를 건설한 중국 해양건설사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을 막은 인물이기도 하다. 1970년대 말에 그는 체이스 맨하탄 뱅크의 부사장으로서 국제부에서 일을 했다. 당시 소련 동구 유고슬라비아를 담당하고 있던 그는 아직 건설 중이던 시베리아 가스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는 시베리아 가스관이 완공됐을 때 벌어지게 될 상황에 대한 예측이었다. 보고서는 로널드 레이건의 최측근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클라크와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의 주목을 끌었다. 로빈슨은 가스관이 정상 가동될 경우 소련이 서유럽 에너지 소비량의 70%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혹독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또한 미국의 어마무시한 군비 확장을 따라잡으려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나아가 서방의 눈부신 기술 발전에 대응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련 재정은 이미 극도로 부실화된 상태였다. 로빈슨의 보고서는 가스관이 정상 가동되면 소련의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한 에너지를 공산권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서유럽의 안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로빈슨은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스카우트됐다. 그는 국가안전보장 보좌관 윌리엄 클라크,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 CIA 국장 윌리엄 케이스의 지원 아래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멈출 뿐 아니라 소련 경제를 약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경제작전, 금융작전을 수립했다. 작전의 목표는 당시 계획 단계에 있던 UPU 가스관 제2노선을 유산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미 완공 단계에 접어든 제1노선의 개통을 약 3년 정도 지연시킨 다음 소련에 대한 국제 금융 돈줄을, 심지어 소련 국민 개개인에 대한 대출까지 전면적으로 틀어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CIA는 프랑스 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소련 비밀 경찰이 절실하게 확보하고 싶어하는 미국 기술들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소련은 가스관의 흐름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간절하게 원했다. 국가안보회의의 멤버인 거스 와이스는 소련이 원하는 통제 시스템을 공급해 주되 그 소프트웨어 안에 트로이 목마 방식의 바이러스를 심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이렇게 하면 통제 시스템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정상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악성 코드 실행 명령을 원격에서 내려받은 다음엔 오작동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도록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 공군 장관이자 레이건과 클락의 보좌관이었던 토마스 리드는 심연 앞에서 At the Abyss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가스관의 폭발 사고에 대해 핵폭발을 제외하고 위성에서 관찰했던 가장 큰 폭발이었다라고 말한다. 레이건 정부는 UPU 가스관에 대한 폭발 공작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작을 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계약을 맺어서 국제 석유 시장에 하루에 200만 배럴을 과잉 공급해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실제로 1980년대 유가는 배럴당 37.42전에서 10달러 언저리로 폭락했다. 이는 소련의 외화 수입을 급감시켰다. 동시에 로빈슨과 미국 정부는 소련의 국채 발행 계획을 봉쇄함으로써 소련 경제를 외화 고갈 상태로 만들었다. 이 로버트 스팔딩 공군 투스타 출신이고요. B2 전략 폭격기도 몰았었고요. 파일럿 때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의 무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중국 통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보잡이하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레이건 때 있었던 거예요. 지능적인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군비 경쟁과 경제 파탄으로 내몰린 고르바초프를 이제 살살 꼬셔서 동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독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시위 같은 경우에 그 독일 동독에서 일어났던 거, 동독 정부는 고물카 정부인가, 그게 누군가 이름 까먹었어요. 예, 거기는 아주 탄압을 극악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탄압하지 못하도록 말린 게 동독에 나와 있는 소련 KGB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의 민주화 시위가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민주화 운동이 딱 천연덕스럽게 1987년에 네, 베를린에 이제 가서 이렇게 그 방탄막 뒤에서 연설을 합니다. 레이건이 이 연설의 제목이 Tear down this wall, 그러니까 이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라는 연설인데요. 이게 너무 연설이 길어서 그냥 처음에 조금만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를린 장벽이 이게 이제 그 모든 독일 동포들을 둘로 갈라놓는 장벽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자유와 문명을 차단하는 장벽이기 때문에 이 장벽 앞에서 그게 누구든 간에 다 베를린 시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든 간에. 뭐 그런 얘기예요. 아주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진행을 했었고요. 한마디로 이제 레이건은 이 개입주의를 부활시켰는데 이걸 딱 소련에 포커싱을 했어요. 중국은 아니에요. 소련에 포커싱을 하고 그걸 굉장히 지능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구와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방식.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냉혹한 거죠. 예, 사실 군사지정학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레이건이 이렇게 해서 레이건 이제 퇴임 직후에 동구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러면 세상이 편안해졌냐? 아닙니다. 개입주의가 미쳐버렸어요. 미친 광증. 그러니까 개입주의를 포함한 말하자면 미국의 세계 시스템 구도 자체가 이제 그 글로벌리즘이라는 광증에 걸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그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요셉 보렐 EU의 외교 정책 수석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분히 읽어드릴게요. 이 서방의 번영은 러시아의 싼 에너지와 중국의 시장, 중국과의 무역,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의 값싼 상품에 의존해왔다. 중국 저임금 노동자는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 서방의 모든 중앙은행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서방의 번역은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해왔다. 에너지와 시장.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이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전체 경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활용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떼어내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된다. 차이나 디커플링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된다. 서방 국가 안에 정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번영의 토대를 제공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 승부가 세계를 결정짓는다. 좋든 싫든 두 거대 덩치가 생사를 다투고 있으며 이 싸움이 구조조정을 일으키고 있다. 큰 틀에서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로 구분되지만 우리 민주주의 진영 안에도 여러 독재 국가들이 있기에 100% 정확한 구분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을 체제 경쟁자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 체제가 살아남냐, 중국 체제가 살아남냐는 뜻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가 우리 체제보다 우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심각한 한탄을 합니다. EU의 외교정책 책임자입니다. 원로 이제 외교관이고 전략가죠. 요셉 보렐. 예.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 개입주의가 미쳐버려가지고 25년 동안 일을 저질러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구소련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돈맛을 알면 저절로 착해져서 저절로 자유로 나가고 저절로 민주화된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두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인류에겐 근본적인 어떤 변화는 이제 없다. 역사는 끝났다. 이게 이제 그 글로벌리즘 시대가 열릴 때
전도서 역할을 했던 그 복음서 역할을 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이게 이제 그 글로벌리즘의 세계 시스템 구상은 결국 둘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네오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랑, 하나의 교만으로 이루어진 쌍권총인데요. 네오콘은 이제 말하자면 어느 나라든 우리가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정벌하고 거기에 현대국가 만들어주면 다 우리 고마워하게 되고 그 국가 잘 운영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식의 교만, 이런 식의 자기 정당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 셀프 라이처스네스에 찌든 미친 개입주의 그 자체입니다. 이 사고뭉치 국가들을 침공해서 미국식 현대국가를 만든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 이 정말 위선적인 게 이 사고뭉치 국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열애야. 그러니까 믿을 것만 패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개입주의는 처음에 1970년까지는 중소 둘 다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1971년부터는 중국은 열애, 소련만 적으로 규정했었는데 갑자기 소련이 망한 다음엔 중국과 러시아 두 개는 적이 아니고 미들급 사고뭉치 국가, 이라크 같은 거. 이것만 적이 되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즘 네오콘, 이 미친 개입주의가 아버지 부시 때부터 오바마까지 대략 25년을 지배한 겁니다. 이게 세계 시스템을 굉장히 깊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 시스템에 대한 구도인데,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골아픈데요. 그럼 트럼프는 어땠냐? 트럼프 4년, 바이든 1년도 이 미친 개입주의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트럼프는 가끔 이 고립주의 파퓰리즘 깃발을 이제 꺼내서 흔들었는데, 트럼프의 반중이 그러면은 이 새로운 세계 시스템의 어떤 대안이 돼야 되는데 대안이 못 됐다고요. 여기서 보면요. 트럼프의 레시피는 결국은 이제 석유가스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석유가스 값을 왕창 내려놓고 사람들 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왕창 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은 이제 망할 거다. 뭐 대충 이런 레시피예요. 석유가스 공급 과잉, 그다음에 중국 관세. 그런데 실제로 이제 효과를 보면 석유가스가 이제 트럼프식이죠. 빨간 박스 왼쪽에서 이제 왼쪽 그래프에 빨간 박스가 이게 트럼프식인데 보통 좀 낮아져 있죠.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사실은. 예년에 비하면. 보통 한 60불대 50불에서 한 7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엔 거의 10몇 불까지 떨어지죠. 폭락하죠. 그래서 경제가 그냥 과열이 되다시피 하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2020년, 아직 2020년에는 미국의 코로나가 덜 번질 때죠. 아직은 2020년에 미국이 좀 코로나 유행이 좀 늦게 갔으니까 그때 석유가스 10불, 20불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 과열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중국에서는 이게 경기가 과열이 되니까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역 흑자가 한 1,000억 달러,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툭 떨어지다가 나중엔 다시 그전 수준인 3,000억 달러까지 쫙 치고 올라가 버려요. 오히려 더 체질이 강화돼서.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아니란 소리지, 트럼프 레시피가. 이 두 개의 그림 자체가 이 트럼프 레시피가 잘못된 거다. 결국 미친 글로벌리즘을 대신할 수 있는 굉장히 살벌한 군사지정학적 프레임워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우크라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4년, 바이든 1년은 이 개입주의의 맨 끝물이에요. 특히 미친 개입주의의 끝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산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걸 보여주는 게 트럼프 2차 탄핵인데요. 이게 혼란과 뒤죽박죽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브리스마 가스 회사, 에너지 회사에서 사회 이사로
헌터 바이든을 두고 거기에 돈을 좀 두둑하게 줬어요. 뭐 1년에 한 몇십만 달러씩 줬어요. 그거를 좀 제대로 조사해라. 그러고 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좀 잘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면 군사 지원을 제대로 하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군사 지원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좀 그런 뜻으로 들리는 게 맞아요. 그 통화가.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제 그 관점이 이제 짧은 거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이게 젤렌스키의 뒷배가 누구냐면 지금은 젤렌스키랑 많이 그렇게 연관이 없죠. 젤렌스키가 이제 컸으니까. 근데 처음에 젤렌스키를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호르 콜로모이스키입니다. 젤렌스키의 그 뜨게 된 공공의 종, 퍼블릭 서번트의 그 드라마를 기획해서 상영한 그 방송사의 오너인데 이 유명한 우크라 올리가르키 중에 하나예요. 이호르 콜로모이스크가 굉장히 큰 부자고 이 콜로모이스크가 근데 이 헌터 바이든한테 이사 봉급을 두둑히 찔러준 브리스마의 실제 오너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짐작컨대 아마 말하자면 그 미국의 이제 그 국무부 사람들이나 이제 정보계통 사람들이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그다음에 젤렌스키 이렇게 엮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 우크라를 좀 더 그 말하자면 좀 더 확실한 정치 리더십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뒤가 브리스마랑 연결돼 있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가 그거 싹 무시해버리고 브리스마 헌터 바이든 커넥션 수사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압력을 가한 셈이 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통이 다 깨질 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국무부나 정보계통에서 공들여서 우크라이나에 작업해 왔는데 미국 국내 정치에 사용한다고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압력을 넣어. 그래가지고 산통답게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 이걸 최근에 해독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이 사건 때 저 국무부의 그 테일러 대사, 그때 이제 트럼프를 공격한 게, 우크라 주재 미국 대사인 제임스 테일러랑 그 다음에 그 EU 주재 미국 대사 손들랜드예요. 저 두 사진이죠. 오른쪽, 왼쪽. 저 사람들이 그 트럼프 탄핵할 때 의회에서 증언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젤렌스키의 배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로서는 정말 뚜껑이 열렸겠다. 트럼프가 굉장히 위험한 게임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두 분께 한국말로지만 그동안에 수십 차례 공격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I'm sorry. I should have known much more. 훨씬 더 많이 알았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공격을 이제 선봉을 써서 트럼프를 공격해서 트럼프 그때 2차 탄핵 때 하마터면 당할 뻔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뒤죽박죽 혼란돼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 거라.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 다행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뭐 김정은 만났다 안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자회담 판 깼다. 그거 잘한 거고요. 맥시멈 프레셔로 딱 군사 포위해서 가뒀다. 그거 잘한 거고요. 진짜 잘한 건 2017년에 유엔에서 포괄적 제재안을 이끌어내서 이제 북한이 먹고 사는 건 중국이 돕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기를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핵을 까는 건 중국이 돕기 때문이다라고 딱 다른 데를 다 막아버린 거. 그걸 정말 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크라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인지 알 수가 있죠. 예, 트럼프 4년, 바이든 1년 동안의 파산 혼란 시기가 끝난 겁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이때까지 알려졌던 여러 가지 5가지 시기로 구별이 되는 제가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그런 개입주의 1945년 이후 77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 개입주의가 끝난 거예요. 또 그 전통적 개입주의의 한 시기였던 1990년 이후 25년 동안 지배했던 그런 그 미친 개입주의 시대도 끝난 거고 또 그 미친 개입주의 시대 끝나고 나서 트럼프 4년, 바이든 1년 동안 5년 동안의 파산과 혼란의 시대로 끝난 거예요. 이제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 시스템에 대한 구도를 감을 잡은 거예요. 그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조지 프리드만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먼저 표로 정리하고 시작을 하죠. 예, 보시다시피 이 개입주의 자체가
한 5단계로 시기가 구별됩니다. 우선 첫째는 뭐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개입주의 전성기죠. 1945년에서부터 1970년까지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란 건 적과 아의 구분이거든요. 적은 누구냐면 그때는 소련과 중국이 다 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71년 키신저가 다니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개입주의를 자격정지시키게 되죠, 스스로. 뭐 미국 사회가 다 뒤집어지니까 월남전 가가지고 젊은 애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71년서부터 80년까지 그때가 이제 개입주의, 정확히 표현하면 그때가 개입주의 자격정지인데 저걸 69년으로 당겨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71년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때 중국이 딸려오는 해니까. 그때가 이제 소련만 적으로 남고 중국은 거의 우방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 사이를 분리시킨 거죠. 중소 분리가 먹힌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레이건 때 소련에 대한 지능적 개입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레이건 때 정책이 지금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무시무시한 그걸 한다고요. 뭐 탈레반을 동원한다든지 심지어는 또 중미에서는 마약상들이랑 작업했다가 나중에 그게 그 스캔들이 터지잖아요. 콘트라게이트. 마약상, 왜냐면 중미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때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좌파 정부 막 나고 중미가 막 난리가 날 때 혁명 불길 번질 때요. 그걸 약화시키려고 마약상들이랑 결탁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그 명확한 구도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못 해요. 이게 1981년에서 1988년까지입니다. 이 적은 소련이고요. 뭐 우방, 뭐 우호적인, 중국은 여전히 우호적인 걸로 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제 소련과 동구가 무너지고 난, 1989년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혹은 1991년부터라 그러셔도 좋고 그때부터 이제 2016년까지가 이게 미친 개입주의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즘 네오콘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적은 중국과 러시아는 적이 아니야 이때는. 1991년은 92년부터 보면 돼요. 이거 제가 조금 숫자 조정하면 됩니다. 러시아는 적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제 1992년부터 러시아니까 92년 초부터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한 거거든요. 그 러시아와 중국은 적이 아니에요. 적은 뭐 미들급 사고뭉치 국가, 이라크 같은 거, 그것만 적이야. 좀 이상한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사랑의 대상이야. 이게 25년이에요, 무려. 돈에 환장한 글로벌리즘, 네오콘, 글로벌리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개입주의가 이제 파산해서 혼란을 일으키죠. 그게 1917년, 그러니까 트럼프 원년서부터 바이든 원년까지, 2021년까지. 그렇게 해서 이 개입주의 역사가 말하자면은 이제 개입주의의 전성기부터 따져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성기부터 따져서 이렇게 한 5단계쯤 되고요. 개입주의가 전면적으로 미국 정치에 등장한 건 1917년 우드로 윌슨 때고요. 고립주의가 완전히 생명을 거둔 거는 1941년 12월 6일 일제의 진주만 공습에 의해서 고립주의가 완전히 생명을 거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벌어지는 거, 2022년 우크라 전쟁 때부터 벌어지는 상황은 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 동맹 혹은 동맹 내지 지원, 그래서 볼리타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러시아와 중국 둘 다예요. 바로 적이 러시아와 중국 둘 다이고, 그 다음에 우방은 누구냐? 뭐 탈레반이나 혹은 뭐 예를 들면은 마약상은 우방이 될 수가 없어요.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들이 우방이에요. 구도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지하게 건강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핵전쟁 같은 거 없이 이 위기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구도가 굉장히 건강해요. 제가 지금 구도로 신냉전을 반대하는 이유가